안녕하십니까. 패널과 더불어 정치 시사 현안을 분석하는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오늘이 62회 현충일입니다. 호국 영령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념사에서 보수 진보로 나눌 수 없는 온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전 부장, 잠시 후에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패널 들어가 이야기 나눕니다. 5분의 패널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보죠. 네, 정치 아디슈 첫 번째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수 진보 없는 통합의 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 했던 내용이죠. 낮은 자세 문 대통령,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부터 오늘 현충일 기념식 이르기까지 통합을 계속 강조해왔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5월 10일 취임식 날, 이제부터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다. 날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그날 또 대통령 얘기 중에서는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 이제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본인도 앞장서겠다는 얘기했고요. 그다음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국민 모두의 정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의 신념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또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 국민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목이 하나였습니다. 오늘 역시 보수 진보의 구분을 넘어서 애국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통합하는 데 앞장서달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뭔가 애국하면은 특정 보수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것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국가유공자 소감 듣고 있다가 서로 부축하는 예우를 했었고요. 김영숙 여사 국가유공자 아들에게 편지에 눈물을 보냈다. 또 대통령 옆자리에 다른 사부 요인을 앉힌 것이 아니라 대신 지뢰사고로 부상했던 군인들을 앉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그동안에 거의 모든 대통령 통합을 항상 강조해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 또 통합이 얼마나 그 구호가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료 한번 보기로 하죠. 저와 정부는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념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입니다. 이 나라의 정오와 대립, 세대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시린 새벽 공기 가르며 무사 귀환을 빌었던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바람소리에도 행여님일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예,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이전에도 모든 대통령들 통합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그게 하나 대목이 눈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애국이란 단어가 우리 국민 모두 써야 하는 단어입니다만 과거에는 특정 정파가 쓰는 단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것을 넘어서다라고 했던 통합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고 교수님.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예. 좌우 진보, 보수 그러한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국론의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간의 여러 가지 위화감들이 조성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예. 그 시대를 맞이해서도 아직도 우리가 진보 보수니 이런 이념의 갈등 속에 빠져 있을 경우 예. 우리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더 발전된 새로운 그 도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 통치 이념 예. 이것을 탈이념 통합으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탈이념 통합을 네. 해봤다. 네, 예. 탈이념 통합으로 잡고 그래서 취임사부터 오늘의 현충일 추념사까지 예. 일관되게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잡았을 경우에 따라가는 정부의 정책이나 행보도 거기에 부합해야 호소력을 예, 그렇죠. 가질 수 있겠죠. 세영호 소장.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에 남는 게 취임식 선서가 있는 날부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슴에 달고 있던 세월호 리본을 뗐습니다. 그리고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눈길을 끄는데요. 예. 아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정하게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정치 리더에서 국민 모두의 보수 진보를 넘어서는 국민 모두의 통합의 대통령, 나를 지지해준 그 지지자들도 대표해야 되지만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59%의 그 국민들도 대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의 정신이 예. 아마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누구나 당연히 정치의 기본, 국정 운영의 기본은 통합이기 때문에 통합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얼마나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실천력을 가질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오늘 그 대통령의 그 추념사 보면서요. 예. 바로 이게 그 과거의 그 보훈 정책은 한마디로 이게 그 편가르기 이념 보훈이었다. 이 말이 이게 그 전쟁의 경험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 말이 이게 군인들 주로 보수층 위주의 보훈이었다면 예. 새로운 보훈은 이게 그게 아니고 군인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모든 사람이 다 애국자고 뭔가 이게 보훈이 새로운 어떤 게 국민 대통합의 예. 길이 돼야 되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공감하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공감했어요. 예. 과거에는 이게 보훈하면 주로 보수층 군인들 뭐 이런 분들밖에 안 오잖아요. 예. 주로 이게 노동자나 이런 데 다른 방법으로 애국한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보훈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뭐 설득력 있고 뭐 저도 이게 동의합니다. 예, 김광호 특부장. 예, 저는 뭐 아까 서양호 소장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41%의 대통령으로서 지지를 얻은 대통령에서 예. 앞으로 100% 통합을 지향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매개는 뭐냐 하면 소위 그래서 오늘 12분의 소위 추념사에서 애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22번 썼다고 나오고. 예, 애국이라는 단어가 22번이고 이제 태극기라는 말, 소위 보수 쪽에서 많이 써오던 그 용어를 동원함으로써 예. 그걸 고리로 하고 그걸 세멘트로 해가지고 100%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현 새 정부가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의 국정 방향의 두 축을 통합과 정의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 그러는데 예. 통합을 지향하되 무조건 그냥 아무런 방향성 없는 통합이 아니라 거기에 정의라고 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이런 통합을 지향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했는데 예. 그래서 오늘 그 보통 이제 현충일 하면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요 두 단어와 함께 민주열사라는 거를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든 보훈 정책의 현충의 대상에 거기 넣은 거죠? 예, 민주열사가 또 추가로 됨으로써 이제는 진보 보수를 떠난 편가르기 정치를 떠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그 전제는 정의라고 하는 방향을 또 설정을 하면서 이런 100% 지지를 받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지향해 나가겠다. 이런 네. 뜻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네, 차지원 교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은 말 그대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를 아마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 지금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그 바탕 속에는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고 한다면 모든 정파와 이념, 지역을 뛰어넘는 그 통합의 리더십을 구현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오늘 그 상당히 현충이라는 국가적 추념의 날에 이런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됐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통합의 리더십을 다짐하는 하나의 그런 이 퍼포먼스로서 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애국이란 단어가 22번 썼다 얘기 나왔는데 태극기란 단어도 조금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태극기 얘기하면 촛불 집회하고 대비되면서 뭔가 구분하는 집단의 개념이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글을 쓰는 사람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저는 공감이 가는 글을 많이 썼는데 오늘 내용 중에 태극기 관련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쟁탈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위에서도 펄럭였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서해 바다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였으며 이런 얘기인데 바로 질문 이겁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라는 의미 이 내용인데요. 자료화면 역시 보는 동안에 준비해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댕찰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였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서해 바다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두가 애국자였습니다. 독립을 위한 투철한 의지와 열망으로 이루어낸 역사. 변변치 않았을 길, 그러나 전쟁의 부하 속에서 그 길을 걸으며 내 가족과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네, 독립운동에서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 또 최근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라는 그런 이제 오늘 추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영호 부장, 네. 서영호 소장. 네. 저는 뭐 한마디로 총도 촛불도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다라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했던 민주화 운동도 그리고 보수정이 이끌었던 산업화도 네. 모두 다 그 애국이었고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총을 든 그 애국 선열들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든 그 평범한 국민들도 모두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진보와 보수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통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통합의 리더십을 이야기했는데요.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분 아니겠습니까? 예.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것이 통합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독립운동가 또 6.25 참전용사 그리고 또 파독광부 간호사 어떤 방식은 달랐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쳤던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다 아울러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다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고 난 뒤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스타일에 보면 일종의 과거 참여정부 초기 시절에 있었던 코드 인사라든지 예. 편가르기라든지 그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거의 지금 사라진 거나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일정 국정 운영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예. 현충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다짐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김광덕 부장. 예, 저는 이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에는 보수 진보가 없다는 예. 오늘 문 대통령의 말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데 보면 사실 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그 여러 가지 혁명, 예.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뭐 민주화와 독재 이런 과정을 반복해온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이념적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어떤 역사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보면 그 양측의 이러한 기록들이 그대로 동일한 어떤 잣대로 네. 어느 한쪽을 배척하지 않고 그거는 거기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소위 배우자는 뜻이죠. 나쁜 거는 배격을 하고 네. 그러한 외국의 이러한 그 박물관들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바로 오늘 문 대통령도 그러한 측면 이렇게 방법은 다르지만 다 애국의 길을 많이 걸어왔다라고 하는 글을 잘 보여준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존 모델 통화의 방식에 좀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하는 소망인데요. 고영식 교수님. 뭐 그동안 애국하면은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인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 그것이 군사정권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편가르기 정치의 하나의 어떤 상징물,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통합 대통령,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 네. 이걸 다시 한번 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대통령이 모두가 애국자다. 이 말이 이게 한마디로 하면 이제는 이제 이념의 벽을 정말 뛰어넘자. 그래서 이게 강한 통합 국가를 건설하자. 이런 이제 그 메시지로 보이고요. 아마 그 의도는 보수층도 배려하면서 그리고 이게 진보층까지 포용하는. 네. 따라서 이게 그 강한 통합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의지의 그 표현으로 봅니다. 네. 이런 의지가 지속되고 좀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연 며칠간 계속해서 지금 사드 보건의학 관련 얘기했었는데 오늘 한번 짚어보고 정리할까 합니다. 보죠. 사드 보고 누락 관련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국방부가 왜 이런 상황까지 됐는가, 이제 피하기 꼼수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오늘 자료화면 먼저 보죠. 두 차례 업무 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예. 여기 나왔다시피 그동안의 보고 누락 사유에 대해 청와대는 그렇게 설명했죠. 지금 국방부 쪽에서 미국과 비공개 합의 때문에 보고 누락했다. 또 그 국방정책실장 이승호 전 실장이 돼버렸죠. 지금 다른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보고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구두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과연 이런 것을 이승호 전 실장 혼자 결정했을 거란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거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비공개 합의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과연 보고한다는 것이 설명이 가능한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고가 됐는지 안 했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나? 그러면 구두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나라는 문제가 있고요. 처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통 보도가 됐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분위기란 말이죠. 과연 김관진, 한민구 두 사람은 전혀 몰랐나 이런 등등의 뭔가 말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질문이 이겁니다. 국방부 이런 문제 왜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준비문 있습니까? 네. 서양호 소장 준비가 미리 됐네요. 네. 대한민국의 그 군 작전 지휘권은 평시에는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전시 때는 6.25 전쟁 이후부터 주한미군 그 당시 유엔 사령관이었고 지금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군이 사드 문제를 전시가 아닌 상황인데 평시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의견에게만 보고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전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렇게 했다면
대한민국의 예. 국군이 미국의 그 식민지 군대인지 아니면 당나라 군대인지 이 문제는 군령과 군 통수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명명백백의 진상이 규명되어서 군의 지휘계통을 분명히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작전 지휘권 문제까지 꺼내가지고 지적을 했군요. 고영식 교수님. 저는 의구심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의구심 때문이다. 때문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하게 하는 꼼수라든가 또 예. 미국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새 정부 아닙니까? 예. 군 일각에서 뭐 그분이 위승호 전 국방정책실장인지 그 선에서 끝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 사드 정책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데이터로 다 보고해 놓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아하. 뭔가 사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럼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까, 애매하게? 저는 저희가 있다고 아하. 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드 정책,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결과적으로 그게 고의든 아니든 그 사기가 추가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 덮어버린 거 아닌가. 그거 하나오고 과연 위승호 전 국방정책실장선에서 끝났겠느냐. 이 중요한 글쎄요. 내용이. 예. 결국은 윗선이 있었을 것이다. 안보실장이든 장관이든 간에. 다만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는 예. 것은 국익을 그건 거거나 덮자.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 정책실장 선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덮은 거 아닌가. 꼬리 자르기.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어느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게 사드에 대한 서로의 본질적인 인식의 차이다. 인식의 차이. 왜냐하면 이게 국방부는요, 사드라는 게 전략적인 모성 때문에 일관되게 비공개 쓰리노, 그렇게 요구도 안 하고 협상도 안 하고 결정도 안 하고 항상 이 모든 걸 비공개 정책으로 일관해 왔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는 그게 아니고 사드라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뭔가 이게 투명하게 그리고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게 본질적인 인식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국방부에서는 좀 두루뭉실하게 예. 바로 이게 사드가 전개됐습니다. 요 정도는 하면 이게 그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이렇게 보고한 거고 아마 이게 청와대에서 볼 때는 그 보고가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자세하게 안 돼 있느냐, 두리뭉실하게 됐느냐, 이게 누락 아니냐, 이런 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씩의 지금 패널들끼리 의견 차이가 있는데 시청자들이 보기에 어느 분의 설명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재원 교수. 저는 답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양심과 항명사회라고 써봤는데요. 아하. 저는 두 가지 가능성과 또 다른 가능성이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양심의 가책. 예를 들면 4월 26일 날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 4월 26일 날 성주의 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가 배치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 많은 언론들 그리고 또 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종의 알박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며칠 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국방부가 자신들의 이런 이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이런 전격적인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일종의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좀 면이 서지 않아서 네. 이걸 아마 말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측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이 대선 과정 내내에서 네. 사드 부분에서 상당히 모호한 전략을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국방부나 군 일각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소극적 항명의 태도로 이렇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쪽이냐? 저는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이 사건에 갈등한 사람들, 어느 사람은 약간의 양심의 가책, 어떤 네. 사람은 또 소극적인 항명. 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심전심으로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한 대로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예. 네요. 김광덕 부장.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책임 회피 차원에서 보고를 안 한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 반입과 배치가 소위 대통령의 탄핵 상태에서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리고 대선 직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굉장히 과속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여러 가지 문재인 유력 대선 후보가 계속 다음 정권으로 미루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소위 엑셀레이터를 밟은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걸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네. 뭔가 문제를 삼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렇게 뭐 좀 부정적으로 하니까 적극적으로 누가 보고에 안 나서는데 왜 그럼 서면으로는 없고 구두로라도 서면에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구두로라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건 최대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받았으면 혹시 되지 않을까요? 예, 구두로라도 잘 설명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했느냐? 예. 설명을 한 사람이 결국엔 자기가 관여한 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그 책임 논란에 휘말릴까봐 예. 아무도 결국에는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방정책실장 이런 주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책임 회피를 위해서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다. 대통령의 국정기획 자문이라든가 안보실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는 거는 구두 보고라도 제대로 안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고 첫 번째는 이제 바로 현 국방부가 잘못한 거고 두 번째는 네.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잘못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이미 내추가 내기 반입된 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정부의 외교안보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새 정부의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도 첫 번째는 국방부가 잘못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번에 뭔가 논란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좀 크게 예. 좀 처음에 충격받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연히 인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토대로 국방부가 왔을 때 예. 심지어 오지 않았더라도 빨리 불러서 예. 구체적으로 좀 6기 중에 4기는 이렇게 되고 2기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파악이 됐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 보죠. 청문회 전국 인사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청문회 전국에서 인사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고민은 무엇일까라는 게 질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내용을 보죠. 잠깐요. 지금 최근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인가요? 중도 사퇴를 했고 안현호 일자리 수석은 내정됐다가 중간에 이제 또 철회가 된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검증부실로 봐야 될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문제가 속전속결로 처리가 되고 있는 다행으로 봐야 될지 이런 얘기인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칭찬을 좀 호평을 많이 받았죠. 측근 배제, 아까 우리 패널도 지적했는데 통합정신을 살리는 쪽에다 여성도 발탁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칭찬하면서 역시 그동안에 대권 제수했던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장점 아니냐. 과거에 또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험도 민정수석 또는 비서실장으로 경험했던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또 그리고 민정수석에서 이후에 야당 대표를 하는 과정까지 1000여 명의 인사 파일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그때 경질하는 게 필요하다. 청와대 쪽에서 결정을 최종해가지고 청문회 과정 거친 과정은 지금 아직도 논란이 있고 공식적인 발령은 총리 빼놓고는 나머지가 안 된 상태인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내부 직원들은 빨리 결정한 상태입니다. 청문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지금 내일 청문을 기다리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유수 헌법재판소장 지금 대기하면서 잘 봐달라고 기다리고 있겠는데요. 또 하나 지금 현역 의원들 4명 장관 후보자로 되어 있는데 전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과연 청문회에서 그동안에 탈락한 적은 없지만은 만약에 청문회에서 탈락하면은 법적으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기본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이게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질문은 그겁니다. 지금 청문회 전국 인사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무엇인지 관련 자료 화면을 조금 더 보고 패널들의 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좀 파격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사하신 다음에 여쭤보면 특히 이제 총무비서관 오히려 이제 뭐 장관이나 수석들 이런 인사들도 파격이 있었지만 제일 국민들이 파격적으로 느꼈던 게
윤석열 검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거든요. 아, 예,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측근들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 할 것 없이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맡기는데, 왜냐하면 청와대에 인사와 예산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 총무비서관. 네. 근데 그 자리를 정말 사실 거의 뭐 대통령은 아무 인연이 없는 분을 임명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여쭤봤더니 오래전부터 그런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오래전부터요? 예. 네. 청문회 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지금 인사 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주춤하면서 하락하는 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김광덕 부장. 예, 저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일단 대선 과정에서 인사검증 5대 불가론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까다로운 좁은 관문을 제시했어요. 왜 제시했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까? 예, 아니 스스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러려고 좁은 문을, 문이 하여튼 문이라는 뜻이 게이트, 그거를 너무 좁게 제시하다 보니까 그게 바늘구멍은 아니지만 그걸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서로 말과 일단 이런 식으로 공약을 그렇게 세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 앞으로 실제로 실천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 정부의 인사 관련 어려움도 처음에 이낙연 총리 지금 이미 임명된 이명희 총리하고 그다음에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위장 전입이 나오면서 이제 인사 논란이 본격화됐는데 그런 처음에 그거를 너무 세게 제시했다. 그래서 지금 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 역대 정부가 초반에 소위 허니문 밀월 기간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초반에 인사 실패 때문에 비롯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고소형 내각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다음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잘 돌파하게 하느냐 이게 과제여서 이제는 인사를 아주 신중하게 지금 일단 속도를 내지 않고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5대 불가 배제 원칙 제시했던 좁은 관문을 제시한 것 자체가 스스로 이제 적세를 면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그걸 통과 스스로 정했으니까 잘 관철시켜야겠죠. 허영식 교수님. 저는 뭐 자충수라고 썼는데 자충수라는 것은 뭐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자기가 어떤 정해놓은 그런 그 행태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올가미에 빠지는 경우를 이제 자충수라고 그러겠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우리 김광덕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5대 배제 원칙. 지금 뭐 젊은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세대에 살아온 사람 중에서 병역면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세금 탈루 그 중에 하나도 안 걸칠 정도로 흠결이 없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꼭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해야겠다고 의도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때 어떤 관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세금 탈루 이런 것은 과거에 뭐 저희들도 그 젊은 시절에 그 집 사고 할 때는 이 다운 계약서를 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안 쓰면은 오히려 더 가서 그 부동산 그 중개하시는 분이 막 야단을 치고 그러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상식에다가 조금 더 강화하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정부에서 인사 문제들에서 가장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 이 5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뿌리를 뽑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좋은 분들 또 우리가 봐도 뭐 저런 분이면 좋지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현미경을 들이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흠결들이 뭐 큰 틀에서 직무 적합성보다는 도덕적 측면에서 흠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벌써 취임한 지도 20여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지금 각부 장관들 에 대한 예비 명단까지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내정까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참 자충수에 빠졌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쪽이라든가 청와대 내부의 현실적인 기준을 조금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준비했지만은 당장은 적용시키기가 좀 쉽지 않겠죠. 뭐 감당을 해야 할 부분 같은데요. 자정 교수. 저는 뭐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다 두 분 말씀하셨지만 뭐 인사 검증 부실의 문제라든지 또 이 사람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그러니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이 큰 고민거리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더 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야당의 모습 자체가 일종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뭐 제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또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지나친 선명성 경쟁 네. 이러한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돌아서 이 협치를 위한 첫 번째 관문 자체가 결코 쉽게 통과되고 있지 않다. 아하.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검증의 기준, 뭐 좀 김상조 지금 후보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 개혁적인 이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거조차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 지금 당장 6월 국회에 지금 놓여 있는 추경 네. 예산안이라든지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들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야당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 협치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마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 고영식 교수님, 김광덕 부장은 지금 기준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여야 또는 청와대와 국회와의 협력, 협치 관점에 지금 해석해줬군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인사와 관련해서 아마 이게 대통령에게 세 가지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게 탕평이냐 코드냐. 바로 이게 최근에 삼철 배제하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네. 또는 이게 두 번째 능력이냐 도덕성이냐. 왜냐하면 이게 김상조 부자도 능력은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도덕성에 또 문제 있어요. 능력과 도덕성은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예.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야당의 검증이 정당 검증이냐 아니면 발목 잡기냐. 이걸 이렇게 어떻게 둘 다 만족시키면서 방정식을 풀 거냐. 이게 3대 고민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서양 소장은 뭐 간단하게 썼네요. 네, 저는 그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 이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당 좀 있으면 이제 제코가 석자라서 전당대회 내부 당권 투쟁에 돌입하면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 거의 붕괴될 거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오히려 외치 지금 외교안보실 2차장이 경질성으로 사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아직도 공석이고 이번 달 말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사드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보고 누락 문제로 그 갈등이 불거지고 그래서 지지율이 외치를 담당하는 정책과 인사면에서 보수 진영 내 일부 사람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처음으로 80% 이하로 떨어지는 걸 그것도 아마 이 외치 인사 때문에 예. 아마 이 외치 인사에 대해서 가장 골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서양 소장 얘기할 때 까마귀 자주 나오죠. 오늘은 아주 진지한 그 호국 보훈 조금 전에 사실 까마귀가 나오려다 빵빠리 음악이 잘못 나왔던 겁니다. 이런 엄숙한 날에 또 까마귀가 또.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예고했었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전 부장 조금 이따 바로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